네, 여러분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금요일도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요. 코스닥이 좀 약세고 코스피 보합권에서 좀 방향성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금요일이기도 하고 통상 제주도에서 네. 만남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면서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 지금 쫙 우리 어떤 종목군들을 보면은 야, 삼양 무섭습니다. 진짜 불닭이 이 미역이, 매운맛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불닭볶음면 많이 드세요? 선혜 전 씨? 솔직히 매운 거 못 먹어요. 매운 거 잘 못 드시잖아요. 저도 사실상 그렇게 자주 찾아 먹진 않거든요. 근데 그 불닭 소스는 꼭 이렇게 챙겨 넣어요. 뭐에다도 어디에도, 어울리더라고, 맞아. 진짜. 그렇긴 해. 예. 볶음면뿐만 아니라 뭐 닭볶음탕을 해 먹어도 거기다가 넣기도 하고. 근데 저 이게 까르보 불닭 먹어요. 예? 그건 맛있어요. 아, 그것도 맛있어요? 약간 좀 덜 맵고. 삼양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매운맛까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역시 세미나 선물 좀 안내해 드리도록 보따리 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네. 나 이거 필요하다. 꼭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미나부터 좀 볼까요? 네. 중국에서 바라본 미중 관세 전쟁, 미중 관세 전쟁으로 영향을 받을 우리한테는 이제 투자 유망 업종이 중요하잖아요. 미중 갈등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요. 90일 네. 이후이고 앞으로도 계속 무슨 얘기 왔다 갔다 이제 오고 갈 텐데 이철 박사님 함께 해주시죠. 네, 날짜 보세요.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5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네. 우리 NH투자증권 본사 4층 크리에이터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정말 지금 거의 다 찼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철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실 분들 꼭 클릭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해 주세요. 이제 인천으로 가시면 인천으로 되는데, 갑니다. 네, 조선 바이오 방산 이 시장이 어려울 때 이제 주목받았던 업종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기도 하죠. 이 종목 점검, 이 조바방을 또 외쳐주셨던 분이니까, 조바방. 네, 아무래도 이혁진 차장님께서 제대로 점검해 주실 것 같고요. 하반기 주도주까지 점검해 주신다고 합니다. 실전 투자 개념이니까 주목해 네. 주시고 채권 얘기하죠. 채권 얘기 네. 우리 구혜영 차장님께서 저성장 시대 채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또 1부와 2부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인천 WM2센터 NH투자증권 인천 WM2센터 여러분들의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입니다. 오후 4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 다음 세미나 한번 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세미나 네. 대구로 갑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 세미나 저희가 선물로 많이 소개시켜 드리면서 너무 수도권에만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네, 이런 의견이 확실히 있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하시네요. 해야지. 네. 그럼요. 이번에는 대구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구 분들 주목해 주시고 NH농협은행 대구본부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네. 주제가 뭐죠? 우리 NH투자증권 해외주식 자산관리 네. 컨설팅부죠. 정세찬 이사님 그리고 박현지 과장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국내외 유망 종목 탐색하고요. 매매 전략 세미나를 여러분과 오프라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분들 좀 서운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요거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대구본부 3층 대강당 네. 많이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 세미나 모두 이제 링크 들어오시면 네. 다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시간 또 갔네요. 빨리 날짜, 모셔보죠. 장소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또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러블리 갱블리. 우리 오랜만이다. 김민경 차장님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컨설팅부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인사만 해주셨는데 화나잖아요. 기운이 밝아. 갱블리 네. 주변에서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냐면 참 그 며느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 이게 진짜 약간 뭔지 알것 참한 같아. 느낌으로 너무 밝아. 기운이 인상이. 밝아. 맞아. 네. 남자친구 연애 사업은 지금 어떻게? 무슨 그런 사적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래서 퇴직연금 팀이시니까 네. 또 핫한 이슈 항상 갖고 와 주시는데 근데 이제 요즘 제일 핫한 게 뭔지도 궁금하고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도 궁금하고 좀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네. 키워드. 사실 최근에 좀
뭐랄까 회사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네. 희망퇴직을 이제 아름아름 받는 회사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서도. 타의로.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오히려 그동안에는 어떻게 연금을 좀 운용을 하고 네. 내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어. 오늘은 진짜를 은퇴를 하고 나서 어. 내가 얼마 정도의 그 월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 야, 이거 하고, 궁금하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으며 또 시간이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은퇴 후의 일자리까지도 저희가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 이게 저도 남일이 아닌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딱 은퇴 초창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뭘 할까? 그리고 아직 나 좀 젊은 것 그럼요. 같은데. 요즘은 맞아요. 이런 고민 엄청 하시거든요. 네. 오늘은요, 좀 다양하게 은퇴 후의 생활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 연금, 일자리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평균적으로 생활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네. 일을 안 해. 은퇴를 했어. 근데 어쨌든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지 않아요? 생활비 얼마가 필요할까요? 보통 평균으로 봤을 때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저희가 2인 가구, 부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생활비가 한 달에 336만 원으로 이제 통계가 좀 잠깐만요. 잡히고 둘이 있고요. 생활하는데 336만 원, 이게 작지 않은 돈인데 그럼요. 이게 평소에 쓰던 돈이 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소비가 확 줄진 또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대나 이제 50대 초중반에 은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60대는 우리가 어쨌든 50대에 쓰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0대 정도에는 이제 그래도 내가 퇴직하기 전에 썼던 그 생활비의 100% 정도를 생각을 하고요. 70대가 되면은 이제 내가 60대에서 쓰던 돈의 한 70에서 80% 정도, 그 다음에 80대가 되면 70대에서 사용하던 생활비의 70에서 80% 정도. 아. 그러다 보면 80대 정도에는 이제 내가 50대 때 썼던 돈의 뭐 50에서 60% 정도만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침서를 보니까 부부 기준으로 월 336만 원. 이게 약간 이제 평균치인 것 같고 네. 최소 지금 월 240만 원 정도부터 맞습니다. 책정이 되는데 이게 방금도 약간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다를 거잖아요. 네, 어떤 다르죠. 생활을 하는지에 맞아요. 대해서 생활비 계산을 미리 해놓는 게 좋은데 어떻게 좀 계산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그 336만 원을 제일 처음 이제 우리가 50대에서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수준에서는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뭐 336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0년. 그 다음에 이제 또 336만 원에서 한 80% 되는 금액에 곱하기 12개월에서 10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오. 물론 여기에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게 전혀 맞아요. 반영이 되어 있지 맞아, 않기 맞아.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하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 지금 네. 네. 채팅창에도 의료비 얘기해 주시는데 맞아. 우리가 뭐 이거 내가 갖고 싶어서 사는 그런 거 말고 임의로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이런 거 말고 필수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식비, 네. 의료비 뭐 이런 거 좀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 336만 원에는 너무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건강하다는 가정 하에 의료비 지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야. 때 336만 원입니다. 네. 정말로 그냥 우리가 먹고 자는데 나가는 돈이 336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 의료비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네. 특히나 보험을 좀 활용을 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보험이 이럴 때 힘을 좀 줘야죠, 진짜. 맞습니다. 아플 때 힘을 주라고 저희가 평생 넣는 게 보험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위에를 봉양을 하면서 내 자식도 아래. 부양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줄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은퇴 후에 이제 생활비는
뭐 늘어나지는 않지만 소득이 일단 확 줄어버리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중에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이제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고령자들이 이제 어떠한 비용 지출의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지를 조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식비가 49.7%로 가장 부담 수준을 많이 느끼는 항목으로 식비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지.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 절반이네요. 되니까. 그쵸. 절반이 가장 식비. 이제 네. 식비에 대한 부담이 네.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포함한 주거 관련 비용이 한 27% 정도로 그 다음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의료비나 이런 거는 한 8% 아. 정도로 아직까지 그렇게 막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높은 저희가 리스트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의외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하시는 분들도 8%나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되게 자산 관리를 잘 하셔서 아. 내 노후 대비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 8%라는 건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의 그쵸. 비율인가요? 맞아요. 대비가 좀 잘 돼 있다. 근데 생각보다 8% 많은데? 많다고 저는 많다고 많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세요? 8%밖에 안 되나? 라는 그렇지 생각도 더 좀 올라가야죠. 들어요. 더 왜냐면 올라가야지. 네. 8%를 제한 92%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92%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는 정말 처절한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그쵸,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식주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식비 얘기를 하셨고 주거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의가 아니라 의료비의 의식주를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의료비도 그러면은 아까 그 336만 원에는 포함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럼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통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네. 통계에 따르면 네. 65세 이상 이제 그 1인 고령자가 연간 사용하는 의료비가 약 523만 원. 연간. 연간 네. 523만 원. 근데 이제 저희는 워낙 건강보험료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부담하는 돈을 빼고 내가 본인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금액이 123만 6천 원 정도로 사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러네요. 나눠보면. 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정말로 감기라든지 네. 진짜 그런 약한 그러니까 생활질환 정도. 그쵸. 예. 그런 정도에 사용되는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노년에 들어가지고 조금 더 큰 금액이 나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병으로 병원에 갈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보험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도 근데 보면은 이렇게 고령자 분들 중에 보험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야.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건강할 맞아, 때 맞아. 이렇게 아낀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세이브되는 돈으로 의료비는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크게. 예. 그죠? 수술 한 번 받고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보험비 지출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치만 이 최소한의 보장은 우리가 맞아요. 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거든요. 아마 선혜 씨도 그럴 저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평생을 직장 가입자로 사시다가 은퇴를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지역 가입. 혼란이 좀 와요. 그리고 건보료 폭탄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혹시 이런 고민들도 들으시나요? 정말 많이 듣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본인의 그 재산이나 이런 소득에 따라서 건보료는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저희 쪽에 물어보시는 게 건강보험료. 나 이거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직장 가입자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가족법인이나 이런 거를 설립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면은 자녀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생활비 같은 경우는 60세 은퇴하는 경우는 이제 70세까지는 거의 기존의 100%. 뭐 그 다음부터는 뭐 7, 80% 이렇게 이제 정해진다고 말씀은 해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자산관리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산 관리하는 방법도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은퇴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퇴 전에 이제 설계를 하고 사실 우리부터 본인이 준비를 맞아요.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퇴 후에 자산 관리를 마라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은퇴를 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바로 은퇴 자산 관리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네.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은퇴 설계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은퇴 자산 관리가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뛰는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이 은퇴의 설계는 우리가 목표 지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로로 가는지 그걸 탐색하는 과정을 저희는 은퇴 설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마라톤을 그 페이스 조절을 잘 하고 네. 완주를 하고 싶어도 목표 지점이 뭔가 잘못되고 경로를 잘못해서 찾아가게 돌아가면 되면 힘들죠. 그렇죠. 너무 아. 힘들고 성공적으로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라톤을 잘 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은퇴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수로 필요하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혜민님도 네. 은퇴 설계는 30살 되는 시점부터 해야 된다. 뭐 나- 이렇게 저 늦었네, 지금. 말씀을 늦었네, 해주시는데 저. 이게 들어보니까 음. 마라톤에 있어서 어쨌든 뭐 물론 중간에 변수는 있을 수 네. 있겠지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지? 경로는 어떻게 되지? 좀 미리 설계해 보는 게 은퇴 설계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맞아요. 요것도 단계가 있다면서요, 근데? 단계가 네. 있죠. 3가지 단계가 네. 있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기.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할까? 라고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월에 얼마씩 적립을 하고 연간 수익률을 얼마를 내야지만 이 단계에 도달을 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목표 설정 단계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아까 저희가 336만 원을 맞아요.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 336만 원을 그냥 간단하게 월 300만 원, 연간 3,600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30년을 은퇴를 하고 더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9억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예. 너무 큰 금액이라고 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60대 때는 그 금액이 100% 정도까지만 필요하지만 70대는 줄어들고 80대는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사실 9억 원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갑자기 생각을 해보면 9억 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못해도 8억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8억 원 너무 큰 금액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목표 설정 못하겠어. 너무 큰 금액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아? 미룰래. 아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금액 자체가.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엄두를 못 내시는 바로 분이 이제 욜로로 가버리죠. 맞아요. 예. 네. 첫 번째 그것 때문에 바로 욜로 가지 나는. 맞아요. 예. 미루시는 분들 계시고 그 두 번째는 투자 수익률, 물가 상승률 가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복잡해. 복잡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못 하겠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0세부터 은퇴 준비는 필요하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몇십 년 뒤에 은퇴하면서 막 즐기지도 못하고 막 안 쓰고 이런 것도 사실은 가치 판단을 좀 우리가 해봐야 돼.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준비가 돼 있는 건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적당한 선 안에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자고요. 선혜 씨는 돈도 그렇게 많이 모아놓으면은 뭐 할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래요?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좀 나온다. 더 소비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 가치 판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은퇴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지금의 나를 위한. 맞아요. 이거는 근데 잘 버무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밸런스가 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볼 얘기가 연금? 3층 연금. 이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 그러니까 3층 연금, 3층 연금만 탄탄해도 은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뭐 질문이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일단 3층 연금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단계가 목표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네. 현재 내가 이 진행 중인 네. 은퇴 준비 과정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3층 연금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1층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2층은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개인이 스스로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개인연금으로 아하. 우리나라는 3층 연금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예전에는 우리 가입자들이 알아보려면 직접 이제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에 다 들어가서 하나씩 조회를 해보거나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이버에서 있는지도 몰랐다. 통합연금 포털을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승인을 하는데 3영업일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승인이 되고 나면 국민연금을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납입을 했고 퇴직연금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만큼 적립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55세부터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55세부터 65세까지 나의 캐시플로우와 그 다음에 65세 이상일 때 내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너무 좋은 그러네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나오네? 오, 네, 그러면- 내가 이 정도야. 그쵸. 너무 많이 부족했구나. 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하. 네, 수익률도 좀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납입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야겠다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 근데 너무 현실을 알게 될 것 야, 같아서 나 좀 두렵기도 무섭네요, 해요. 진짜. 왜냐면, 저도 지금의 연금보다는 지금의 소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무섭긴 하다, 진짜. 통합 연금 포털, 포털. 기억해 네. 두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저희 네. 회사가 음. 어플에 있어서 아주 강자라고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맞아요. 아, 있었는데 네네네. 저희 회사가 이제 어플에서 간편하게 통합연금 자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시면 동의만 해주시면 1분 만에 3영업일 기다릴 필요 없이 아, 그래요? 1분 만에 저희 회사에서 조회가 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오. 나와요. 네, 똑같이 나와요. 아.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금 준비 진단이랑 그 다음에 연금 목표 모니터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얼마를 더 추가로 납입을 하게 되면 내 자산이 얼마가 더 늘어나는지 이런 거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그걸 계산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안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꼭 저희 회사 어플을 활용하셔가지고 네네. 반드시 한번 준비 지수를 체크를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유용한 건 활용하면 네, 좋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연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좀 일찍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사실 65세부터인데 은퇴하고 65세까지의 그 2, 3년의 기간을 네. 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다고 그냥 현실적 어려움이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 자금을 아까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계산해봤을 때 한 8, 9억 정도. 네. 이걸 지금 당장 모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긴 그쵸. 시간 동안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뭐 전략을 좀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저축을 많이 하면 정말 좋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저희의 자산 관리 중에 하나는 저축을 많이 하는 거긴 하거든요. 내가 월 벌어들이는 소득의 50%는 저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이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보다는 아니 갱블리도 못하면 진짜 그렇죠? 누가 그래서 저도 못하고 있는 어.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못하는 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항상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 저희가 3층 연금에 대해서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1층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더 빨리 받거나 더 늦게 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납입 기간을 길게 하거나 이런 거를 선택은 할 수가 있지만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는 그걸 뭐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네. 국민연금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우선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DC의 중도인출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가장 많이 중도 인출을 하시는 사유가 바로 주택 구입입니다. 주택 구입, 네. 목돈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 주택 구입을 위해서 중도 인출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55세에서 65세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받을 나의 노후 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내가 근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쌓여 있는 그 퇴직금을 중도 인출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대출 금액을 조금 늘리시고 물론 이자 비용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돈을 마련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을 하시지 말라고 네.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에 900만 원만 저축을 하더라도 118만 원에 준하는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저축을 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무조건 1년에 900만 원씩은 저축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고 있고 1년에 900만 원. 한 달에 네. 7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미혼이고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이 없다 보니까 네. 연말정산에 굉장히 토해내는 금액이 많아요. 아, 맞아. 그래서- 부양가족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소비를 많이 하는데도 토해내는 금액이 많아서 연말정산에 이제 900만 원 꽉 채워서 그 한도까지 네. 채워서 납입을 하고 있고요.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의 한도가 없이 100%다 ETF나 리츠로 투자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추가로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 내에서는 이제 미국 나스닥 ETF를 매월 적립식으로 사고 있고요. 아하. 이전에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네, 드렸을 거예요. 맞아. 뭐 그 중간중간에 뭐 바이오나 조선,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로 좀 굉장히 많은 이익을 그 중간에 테마로 조금 보기는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나스닥이나 그다음에 S&P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IRP 안에서는 채권, 그다음에 회사채 그리고 국채에 투자를 조금 많이 해놓은 그렇게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아니, 이거,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나오셨을 때 이 퇴직연금 얘기하실 때 아 저거 해야지 이렇게 저거만 놓고 갔거든요. 이번에 근데 아마 프리랜서 분들과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이 5월 종소세예요. 맞아요. 아, 지금. 절세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왜 그 퇴직연금 안 IRP 해놨지. 안 했을까 그때 저거만 놓고 맞아요. 꼭 이번 종소세 끝나고는 해야지라고 하면 6월부터는 또 까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다음 년도에 또 생각이 나요. 공감합니다. 진짜 이건 제가 오늘은 2개 적어 놓을게요. 꼭 네. 하자. 꼭 별표. 하자. 별표. 네. 좋아요. 그런 가운데 저 주택연금 네. 이런 것도 조금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주변에도 주택연금 활용할 거야 라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맞습니다. 네. 앞으로 주택연금 활용할 거야. 요거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가입자도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소개부터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네. 가계에서 부동산,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좀 우리나라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족한 생활비를 좀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네. 주택연금은 이제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네. 나의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인 뭐 오피스텔 이런 거 관계없이 이제 담보로 해서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이어야만 합니다. 아, 사무용도 말고. 맞습니다. 12억 이하의 주택 또는 이제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가진 분들 그리고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2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13만 명. 13만 명?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1주택이 아니고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네, 궁금해하실 네.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 가격의 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합이라는 게 사실 주택 가격도 달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뭐 평균치
가치를 봐야 되나 아니면 공시지가를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한 3개 정도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도 보고, 그 다음에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세도 가격들을 보고. 네. 다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조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이 만약에 55세이신 분이 계시고 네. 65세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두 분 다 똑같이 12억 원의 집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65세이신 분들이 연금 수령 기간이 짧아질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55세이신 분들보다는 연금 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나의 그 주택의 가격과 그 다음에 수령을 하는 그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월 받으시는 금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좀 막막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뚜렷하게 그러니까요. 알아가는 과정으로. 주택연금 네. 저 하나만 궁금한 게 네. 생겨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은 이렇게 주택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상속이나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주택 관련 문제가 네. 나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배우자한테 그 승계가 네.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당연히 일단은 주택 소유주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주택연금 자체는 종료가 됩니다. 아, 종료가 되는 거예요? 네,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택 처분 가격으로 정산을 하게 될 텐데 받아가셨던 금액이 처분 금액보다 많다라고 하면 그건 주택금융공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받아가셨던 금액보다 자녀 금액이 좀 더 많은데 라고 하시면 그 자녀 금액은 상속이 됩니다. 아, 그걸 네. 상속받는 걸로? 맞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또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걸 취하느냐, 네. 노년까지, 뭐 생활비 이렇게, 뭐 아니면 주택의 향후의 가치 상승을 더 높게 볼 맞아. 수도 있는 네, 그렇게 거잖아요. 볼 수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근데 방법은 이런 게 있다. 제시를 좀 해주신 거고. 좋습니다. 중간 광고 좀 보고 올까요? 갱블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은퇴생활 네. 잠시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네. 말씀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느껴지는 어떤 밝은 기운, 긍정적인 날씨가 좀 기운. 우중충했는데 밝아졌네. 네, 갱블리 김민경 차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댓글로 함께 해주고 계세요. 나는 은퇴생활 뭐 이렇게 생각한다. 아까 우리 선혜 씨가 얘기했던 그 가치 판단이 다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다르신 네, 것 같아서 맞아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좀 남겨주시죠. 네, 은퇴 후에도 어쨌든 사실 고령화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디폴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은퇴 후에도 그러니까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 고령화인 거죠. 맞습니다. 네. 60세, 65세 이렇게 근데 은퇴하시면 이번에 길어. 많이 대선을 길어요. 앞두고 네.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노인에 대한 기준을 어. 올리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실제로 나가서 여러분도 보세요. 나이 60이 노인이 아니세요. 청년 환갑잔치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너무 젊으세요. 소위 말해서 저랑 팔씨름 하면 제가 질 것 같아요. 진짜. 그저 그러면은 반성을 좀 내가 반성해야 되나? 정말 그렇게 아니, 건강한 맞아요. 분들이 네.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 점차적으로 왜냐면 사회 부채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세로 올리는 걸 우리 진짜 실제로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노인. 그래서 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하나하나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 적당한 선이나 운용 방법 이런 것도 우리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융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봐도 아직도 예금 적금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투자라는 거는 진짜
벌벌벌 떨린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평생을 모아둔 정말 소중한 돈이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적당한 선을 좀 찾고 싶거든요. 어떻게 상담을 해주실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연령, 지금 투자를 하시는 연령, 그리고 아까 제가 통합연금 자산에서 보면은 이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30세부터 어쨌든 그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취직을 하고 근로소득이 생긴 그 순간부터 바로 이제 내 은퇴 시점을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금에 관한 이제 교육도 하고 네. 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2016년에 입사를 해서 17년부터 연금을 하고 있지만 제가 2017년부터 연금 업에 종사를 했다라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그래요? 느껴지는 와. 게 그나마 이제 어쨌든 ETF로 투자를 계속해서 내 연금 자산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저축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연 소득이 여력이 된다면 네. 이제 연간 900만 원을 꽉 채워서 이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을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2030, 뭐 사실 3040 세대들도 ETF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ETF라고 하면 너무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ETF는 예를 들어서 S&P 50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격은 사실은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혁신 기업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ETF는 개별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연금은 ETF와 채권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TF와 채권 위주의 투자를 네. 좀 추천을 드린다. 그래요. 우리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지 네. 않아요? 배당. 배당. 배당에 나 관련된 거. 배당으로 그래. 은퇴한다. 이런 책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관련된 것도 은퇴 자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2의 네. 월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걸 굴리면서 은퇴까지, 파이어까지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거든요. 예전에 금리가 정말 높을 때에는 그래도 뭐 이자 소득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예전에는 7, 8%의 그런 예금 금리가 지속이 됐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 빠지고 네, 네. 있고 최근에 퇴직연금 내에서도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2%대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저희가 2022년 12월에 네. 6.5% 야, 너무 떨어졌다. 네, 까지 갔던 걸 생각을 하면 네. 불과 뭐 2년 반 만에 반 이상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네. 방금 말씀 주신 저희 배당과 관련된 곳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 맥쿼리 인프라 이런 데가 이제 연 7% 수준의 배당들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커버드 콜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당을 조금 많이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배당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럼 배당은 주식 배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맞습니다. 쪽도 그래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채권 ETF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분배금이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ETF도 이제 배당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월배당 ETF들이라고 월배당. 해가지고 매월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ETF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다양한 종류의 ETF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 한 개별 종목만 볼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배당을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권, 펀드, 리츠 다 배당이 맞습니다. 가능한 거고. 어. 와,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배당은 우리도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져오신 자료에는 펀드 TDF라는 지금 상품이 있습니다. 생소하다. 그러니까 그죠? 사실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생애주기형 펀드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아. 이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아유, 생애주기형 찾은 게 어디야? 그럼요. 네. 일단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이거든요. 네. 그러면 타겟을 뭘로 타겟을 하냐? 데이트, 날짜. 내가 은퇴하는 시점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해주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날짜를 타겟으로 맞습니다. 잡고 아.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아마 지금부터 한 35년 정도 회사를 더 다닐 것 같은데요. 야. 아니구나. 25년이네요. 25년 더 다닐 것 같은데 네. 25년 뒤면 205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050년에 제가 퇴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 TDF 끝에 205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펀드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가 2030, 2035, 2040, 뭐 2070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숫자들이 있는데 타겟 연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 연도가 이제 네. 제가 은퇴를 타겟으로 하는 연도인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은퇴 시점이 길게 남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네. 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당장 뭐 2040년 또는 2035년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간이 짧네요. 그쵸. 너무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기엔 또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채권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주식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나의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점점 안전자산의 비중이 늘어가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처음부터 타겟을 정하는 거 물론 좋은데 네. 이게 중간에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2030 몇 년? 네. 2050년? 2050년을 목표로 했는데 약간 뭐 달라질 내가 수 있잖아요. 빨리 은퇴를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요. 조정이 우선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TDF도 매도가 네. 되고 이제 중간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는 있거든요. 아. 근데 다만 한 가지 단점은 TDF는 아무래도 집합투자증권이다 보니까 사고 파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느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오후 5시 전에 주문을 넣었으면 이제 3영업일 뒤에 가격을 기준으로 네. 이제 4영업일에 매수가 된다든지 아,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있어요. 매도를 할 때에도 뭐 5영업일 또는 7영업일까지 걸리는 그런 펀드들이 있거든요. 오. 아무래도 그 안에서 되게 그 자산이 글로벌리하게 배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하고자 TDF를 ETF로 최근에 상장을 시킨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TDF를 ETF로. 네. 그럼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활발하게 맞습니다. 오, 실시간으로 네. 매수 매도가 가능한 그런 ETF들이 좀 최근에 생겼고 네.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자가 그렇게 막 실시간으로 투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스스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ETF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근데 그 ETF마저도 내가 위험자산 비중을 스스로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TDF는 알아서 그 안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을 알아서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은퇴를 좀 빨리 하게 됐다. 그래서 위험자산 비중을 적게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TDF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걸 팔고 좀 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TDF 종류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TDF에서 ETF 네. 관심들이 또 많으시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게 TDF가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고위험 감수자만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건 지금 또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감탄이 나오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종소세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니까. 오, 너무 좋습니다. 세금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TDF도 안에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공격적으로 운용을 할 때 우리가 퇴직연금 안에서는 위험자산이 70%밖에 투자가 안 되니까 이 위험자산 뭐야 주식이 70%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 위험자산 아니야? 라고 해서 네. TDF를 예전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억 원의 그 퇴직연금이 있다면 7천만 원까지만 TDF 가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100%
100%까지로 늘려줬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결국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TDF 자체는 선진국에서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펀드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TDF를 가입 중에 있으신데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100%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이게 진짜 네. 시대에 맞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군요. 네. 이 어려운 또 단어가 있더라고요. 글라이드 패스 보신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질문을 어. 못 할 뻔했어요. 왜냐면 왜?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그럼 여쭤보면 되지. 모르는 거. 그럼요. TDF의 그러니까. 핵심 네. 요소가 글라이드 패스라고 들었습니다. 네. 라고 저희 원고에 돼 있더라고요. 네네. 야, TDF도 힘든데 글라이드 패스가 어려워. 뭔가. 이게 이제 그 글라이드 패스가 우리가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경로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경로가 점점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네.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글라이드 그래프가 패스가 모양이다. 모양이. 네. 아. 그래서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그 결국은 TDF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아닌가. TDF의 그 자산 투자의 그래프 모양. 이 마치 그것과 같다고 해서 글라이드 패스라는 단어가 쓰인다. 아,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네. 실제로 좀 반응? 그러니까 네. 아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네.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숫자로 말씀해 주시면 와닿을 것 같아서. 정말 네. 깜짝 놀라실 텐데, 그래요? 어. 우리나라의 TDF가 처음 이제 들어온 네. 게 2011년이거든요. 네. 그때 아마 2011년에 들어와서 2016년까지 총 적립액이 670억 정도였어요. 670억 정도. 6년 동안 네. 670억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네. 2023년에 얼마가 됐을까요? 야, 한 모르겠어요. 10배는 됐어야죠. 10배. 11조 원. 어? 2023년 말에 11조 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좀 했습니다. 이게 선풍적인 그러니까. 정말 뭐 열광이 됐는데 뜨거워졌는데 네. 뭐 홍보가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뭐 혜택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예요? 우선 홍보가 많기도 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2016년, 2017년 이후부터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그러다 뉴스가 보니까 있었네. 예,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음. 그 신문 기사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너무 부족하다. 호주나 미국의 제도에서는 연 환산으로 8에서 9%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2%도 되지 않는 그런 수익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융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지만 조금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봤더니 이제 TDF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도 많이 가져지고 그 다음에 홍보도 좀 이루어지면서 이게 11조 원까지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는 TDF, ETF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TDF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이렇게 네. 성장할 동안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을 여러분, 통해서 배운 거지. 선혜 씨가 몰랐으면 진짜 모른 겁니다. 이거 진짜. 오늘로써 굉장히 또, 알았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지금 그래요. TDF. 근데 어쨌든 모든 투자, 우리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실제 그리고 이거는 노후를 위한 걸로 우리가 오늘 그렇죠. 배우고 있다 보니까 네. 반드시 좀 유의할 점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선은 이제 은퇴를 설계를 하는 것 자체가 내 은퇴 시점이 언제일지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소비를 먼저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은퇴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할지를 한번 좀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축을 되게 많이 해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금저축과 IRP는 반드시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어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하지 마시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동산 네. 살려면 또 영끌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네.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뭐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네. 이거는 더 심화될 예정으로 우리가 다 분석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건데 이 뒤에 이제 남아있는 질문들 좀 통틀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투자도 잘해야 되지만 좀 건강하게 오래 일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요. 좀 이렇게 종합해서 노후를 잘 설계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고 왜냐면 근데 창업이 돈 벌려고 하시는 것도 당연히 돈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노후에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이 노후 3대 불안 요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돈, 건강, 외로움까지. 창업을 하면 근로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창업 진짜. 예. 오늘 해주신 말씀 플러스 이런 부분까지도 네. 종합적으로 좀 솔루션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건 네. 되게 생활비가 부족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되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를 안 나가게 되면 네. 공허하죠. 네, 너무 진짜. 공허하고 야, 맞아. 실제로 저희 아. 아버님들 세대에 그런 좀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우리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조금 더 건강한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고 그다음에 일을 함으로써 이제 활력을 얻고 또 몸을 또 움직이니까 건강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 일은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건강도 되게 괜찮고 하고 싶은데 어디서 내가 일자리를 찾아야 몰라요, 하지? 몰라.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 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구직이나 이런 그거를 이제 좀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중장년층이 좀 더 원활하게 취직을 하고 또 일을 구하실 수 있도록 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일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좀 뭐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네. 하면 뭐 심리 검사 그래요? 무료로 진행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요. 있거든요. 맞아. 지역에. 네.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면 이런 부분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특히 저의 TDF. TDF도 많이 배웠고 아까 TDF 2050이라고 했나요? 은퇴 갱블리? 네. 2050년도에 딱 퇴직하실 때 사장으로 퇴직 화이팅! 화이팅! 그러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 뭐 밝은 네. 기운 또 전해주신 김민경 차장이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배웠죠. 네, 이제 저도 은퇴 준비를 오늘부터라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축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주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돼야죠. 그쵸? 네. 네. 코스피 그래도 강보합권입니다. 보합권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방향성 보고 있네요. 코스닥은 낙폭 좀 줄여서요. 0.9%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어쨌든 뭐 관세 이슈 계속될 거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말 계속할 거고 우리도 본격적인 협상 뭐 제주도에서 그렇고 좀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나올 거잖아요. 최근 또 달러원 환율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하면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네. 갈등은 뒤로 하고 지금 중동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말간에 또 어떤 뉴스들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또 월요일 날 풍성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과 네. 함께 또 시장 분석해 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또 함께 해주세요. 월요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